쉽게 말하면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연소득이랑 비교한 지표라는 겁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내 소득에 비해 상환해야 할 대출 금액과 이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만 원씩 버는 김 씨가 있다고 한다면 김 씨의 DSR 비율이 40%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벌어서 2천만 원을 빚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DSR을 40%로 규제한다는 건 결국 돈을 버는 만큼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DSR 규제를 강화한 이유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어서면서 2019년보다 7.9%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부채가 많다는 것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금융권에 일차적으로 먼저 타격이 오게 되고요. 금융권에 타격이 오게 되면 그게 실물 부분으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규모와 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늘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일명 영끌 매수가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흔히 말하는 영끌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됐었죠.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부동산 매매 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부동산 매매할 때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총 대출 금액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에서 신청한 카드론 또한 포함됩니다. 지난해 6억 1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 김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김 씨의 연소득은 6천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2억 4천만 원, 신용대출을 1억 원 받아서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7월 이후라면 같은 방법으로는 주택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김 씨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2,500만 원을 김 씨의 연소득으로 나눠봤더니 40%가 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작년과 소득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작년에는 2억 4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올해는 DSR 40% 규제로 인해서 대략 1억 4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약 80% 이상이 6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는데요. 규제 강화 이후엔 대출을 통한 서울 아파트 매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DSR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DSR 40% 규제가 확대되어 적용되고요. 내후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부터 대출을 규제할 때마다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등의 선수요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폭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런 선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DSR 규제 강화의 영향이 크게 느껴질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또한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 지금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중 대출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만기 연 3%의 변동금리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박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박 씨가 한 달에 상환하는 금액은 166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1% 오른다? 박 씨가 한 달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181만 7천 원이 됩니다. 한 달에 상환해야 할 금액만 해도 15만 원이 넘게 인상되는 건데요. 여기서 금리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추가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인상되는 걸까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는 그때의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적정한 금리 차이를 유지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저희가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옐런 발언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가 금리를 다시 올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국내 금리까지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와 고용도 함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는 전반적인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장 금리가 인상된다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경기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무리한 대출은 지양하시길 바라면서 모르면 보고되는 경제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장기적